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합의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수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이 시작됐다라고 밝혔죠. 네, JDBS 미 부통령은 오늘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미 해군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미국과 이란 정상이 양해각서에 원격 서명하면서 이란과의 60일 협상 기간도 시작됐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먼저 펜스 부통령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I would say the 60-day period officially started today. It was signed late, and it may have even been signed technically, because of the time shift. I think it's signed technically today, Iran time. So, yes, the deal started yesterday. We're going to start the 60-day clock today. 펜스 부통령은 이미 1250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말해 양해각서 합의 사항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60일 협상 기간이 공식 시작되면서 이제 이란의 비핵화 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펜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스위스에서 이란과의 서명식에 참석한 뒤에 후속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어제 원격 서명이 이뤄져 내일 행사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에 협상이 열릴 수도 있지만 지연될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We think these technical negotiations are going to start sometime this weekend. That's still the plan, but that could change because it's not an easy country, Iran, to get out of, and so we're trying to figure out exactly when that's going to happen. I suspect this weekend, but I'm not sure. 이번 양해각서 합의에 대해 미국을 비판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쓴소리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유일한 국가 원수는 트럼프 대통령뿐이라면서 이번 합의를 비난하는 이스라엘 장관들은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모즈타바 이란 최고 지도자는 앞으로의 협상에 대해서 미국에 경고를 했다고요. 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종전 양해각서 승인을 확인하면서도 조건부 승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대국민 서면 메시지에서 사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책임을 전제로 허가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절박함에 쫓기면서 여러 지렛대를 동원했다며 앞으로의 협상이 미국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가 전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ایشان همچنین تصریح کردند که اگر طرف آمریکایی بخواهد زیاده خواهی کند زیر بار آن نخواهند رفت.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이번 양해각서에 대해 어떤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존엄과 독립을 거래하지 않은 역사적인 문서이자 이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최고국가 안보회의도 성명을 내고 앞으로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대해 통항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해협 통과를 원할 경우엔 사전에 통항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에서조차 이 종전 양해각서 합의에서 미국이 얻은 게 없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합의보다 더 큰 경제적 보상을 이란에 안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커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이란 재건을 위해 조성되는 3천억 달러가 미국인의 세금이 아니더라도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건네주려던 대가를 적은 돈으로 보이게 만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60일간 추가 협상에 이란에 대한 제재와 동결 자금을 풀어주는 것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빌 캐시디 상원 의원도 수십 년 내 최악의 외교 정책 실수라면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무덤에서 뒤척일 일이라고 저격을 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이용했다면서 이번 합의가 미국의 재앙으로 기록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의원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Everyone who bought Trump's book, The Art of the Deal,
or to ask him for a refund, because what Trump has done in Iran is the art of the disaster.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 상승과 유가 하락을 강조하며 비판 방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바보들은 질투를 하거나 멍청할 뿐이라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돼 세계가 안전할 거라면서 미국은 어느 때보다 강하고 존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돌아와 잠시 전 백악관에서 열린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첫날 이란의 한 초등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져 최소 175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죠. 그동안 미국의 잘못이 아니라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다소 옹색한 변명이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아이들이 쓰던 가방과 물통 등이 나뒹굴고 또 아이들이 나란히 앉아 공부했을 책상은 폭격의 잔해로 잔뜩 뒤덮여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침공한 첫날 아침, 수업이 한창이던 이란의 한 초등학교에 토마호크 미사일이 떨어져 어린이들과 교사 등 최소 175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는데요. 민간인 피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ased on what I've seen, that was done by Iran. They have no accuracy whatsoever. It was done by Iran. I will say that the Tomahawk, which is one of the most powerful weapons around, is used by, is sold and used by other countries. 트럼프 대통령의 해명에도 미국 현지 언론은 미사일 주체는 미국일 거란 보도를 내놨습니다. 지난 3월 뉴욕타임스는 미 당국자들이 실시한 예비조사에서 미군의 표적 설정 오류로 인한 오폭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렇게 검증 보도가 이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이번 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란 초등학교 폭격 관련한 질문이 또 나왔습니다. 많은 학생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실수였다고 답했는데요. 들어보시죠. Nobody did that on purpose. No, mistakes are made. War is nasty. 이렇게 실수라는 단어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 뉴욕타임스는 그의 발언이 해당 공습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 가장 근접한 발언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9일 만에 잘못을 시인한 트럼프 대통령. 이번 사건이 최종적으로 미군의 오폭으로 확인될 경우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의 민간 방공호를 폭격해 400명 이상이 숨진 사건 이후 최악의 민간인 희생 사건 중 하나로 꼽힐 전망인데요. 수많은 어린이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태에 대해 실수라는 옹색한 발언을 내놓은 트럼프 대통령. 그의 말에서 책임이란 단어의 무게를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자마자 이스라엘은 보란 듯이 레바논 남부를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점령지에서 철수할 수 없다며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레바논 국영 매체는 현지 시간 목요일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의 무인기 공격으로 한 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에 서명한 지 바로 몇 시간 뒤였습니다. 지난 16일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4명이 숨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문에 레바논 문제에 대해 못을 박았지만 이스라엘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העיקרון הזה הובהר גם לממשל האמריקאי עוד טרם ביצוע המהלך. שלא נשלים עם ירי על היישובים הישראלים ונפעל בהתאם. 이스라엘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상군이 레바논 남부에 계속 주둔하기 위해 미국과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 점령지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계속 있는 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مشمول خاتمه اشغال هم می‌شود. بدون عقب نشینی نیروهای اسرائیلی از سرزمین‌هایی که در این جنگ اشغال کرده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작전이 너무 과격하다며 이스라엘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I'm saying when two drones are shot into the desert and drop harmlessly, you don't have to knock down buildings in Beirut. They could behave better. And frankly, they could do a better job.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노골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설득할지가 이번 합의의 마지막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국내 소식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45일간 진행될 국정조사에서 선거행정 공백 사태 전반을 조사하고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방안도 도출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가 찬성 250표, 반대 1표, 압도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는 8월 1일까지 45일 동안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 발생 경위와 인수의 지침 수립 과정, 당일 지휘 보고 체계, 사후 수습 등 선거행정 전반을 조사합니다. 여야는 모두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을 조사하겠다는데 이견이 없다면서 명명백백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히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그런 국정조사인 것 같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성역 없이 한계를 두지 않고 오직 국민의 시각에서 진상규명에서 나아가 법률 개정과 개헌 등 제도 개혁 큰 그림까지 손질하는 걸 목표로 여야 합의로 전문가 TF도 별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선관위에 방만한 조직과 예산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참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회의장 밖의 신경전은 여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재선거 주장은 불복으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해 노골적으로 선거 불복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무책임한 선동과 국민 분열 조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지금 선관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밥 친구라서 합수보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비교섭 단체 지도부와 만나 참정권 침해 사태에 국회가 대응하는 건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라며 이재명 정부 책임을 엄정히 따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증인 참고인 채택과 현장 조사 등을 놓고 곳곳이 치열한 전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 열흘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진상규명위는 오늘 오전 마지막 회의를 거친 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책임 소재 등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앞서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최종 발표에 책임자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의결 요구까지 담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인 조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는 지난 10일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순방 귀국길에 초대받아 90도로 인사했지만 의미심장한 말로 갈등설에 불씨를 남겼습니다. 친명계는 견제를 본격화하겠다는 듯이 진영 전체가 정 대표의 연임을 만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공군 1호기에서 내린 이재명 대통령이 환영 인사들 앞을 빠르게 지나갑니다. 세 번째 순서였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오기 전부터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다가 미수와 함께 악수를 나눕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와 1, 2초 남짓 짧은 인사를 나누며 작게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직전에 손을 맞잡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겐 특별한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순방길 환송 패싱의 짐을 덜고 국회로 돌아온 정청래 대표는 밝은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10분 발휘한 이재명 대통령의 역대급 외교 성과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당청 갈등 소갈이는 남아있다는 듯 의원들과 의미심장한 차담을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의 미적지근한 반응에도 정 대표가 연일 구애를 이어가는 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서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정 대표의 연임 포기를 압박하는 친명계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인데 최근엔 표면적으로 중립을 고수하던 원조 친명조차 출마를 깊게 생각해보라며 뼈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나의 출마 여부가 뭐 당원에 딸려있다, 국민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는 좀 한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당권파는 대통령을 파는 정치가 가장 나쁜 거라며 볼멘 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다음 주 연임 도전을 선언할 거란 해석이 있는데 이를 신호탄으로 양측의 전면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표면적으로는 당권 경쟁이지만 사실 이번 내홍은 차기 권력을 놓고 벌이는 구주류 친노 친문과 주류 친명 간의 주도권 선점 싸움에 가깝습니다. 하나뿐인 권좌를 놓고 다투는 권력의 특성상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생결단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 거취 논쟁이 장기전에 돌입하는 분위기입니다. 공개석상에서 연이어 지도부 사퇴 문제로 파열음이 터져나왔는데 장 대표는 건강 문제를 들어 입원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쏟아진 전방위적 거취 압박에도 예정대로 최고위원회의에 등장한 장동혁 대표. 살얼음판 분위기 속에 우재준 최고위원이 또 운을 뗐습니다. 선관위 사태가 마무리됐는데 적어도 가을 전에 지도부 전체 임기를 마치자며 조건부 사퇴론을 제안한 겁니다. 유불리에 따라서 어떻게 이용한다라는 그런 불신도 해소할 수 있고 당력도 집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권파는 참정권 투쟁에 힘을 모아야 하는 이때 무슨 외계어냐 즉시 엄호했습니다.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엄중한 시기에 오히려 내부를 향해 화살을 겨누며 지도부를 흔드는 최고위원회의가 열릴 때마다 얼굴을 붉히는 상황에 정점식 원내대표는 품격을 지키라고 굳은 얼굴로 경고했습니다. 단맥성만 보여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제된 의견이 나가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하는 그런 논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취재진이 떠난 비공개 회의에서 선관위 사태에 열심히 싸우는 모습부터 보이는 게 순서라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은 거로 전해졌는데 오후 의원총회를 앞두곤 과로로 병원을 찾았다가 의료진 권고에 따라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의 버티기 의지가 분명한 만큼 이제 시선은 지도부 존속의 열쇠를 쥔 최고위원들에 향합니다. 양양자 우재준 최고위원에 이어 2명 더 사퇴 뜻을 밝히면 당원당규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신한동훈계와 초재선 모임 대한가미래를 중심으론 사퇴 요구가 분출하고 있지만 강제 축출에 부담을 느끼는 중진들의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은 지도부가 없어요. 그렇죠. 네, 처음 보는 철면피 같은 장면들인 거죠. 이제 어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선 지도부 교체 과정에서 수차례 극한 내용을 경험한 만큼 흑역사를 추가해선 안 된다는 게 국민의힘 주류 인식입니다. 여기에 장 대표가 일종의 회피에 돌입한 상황이라 거친 논쟁은 표류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이어서 각 당 상황과 정치권 주요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 귀국길 환영 행사에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모두 참석을 했는데 정청래 대표 이른바 90도로 폴더 인사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 표정은 다소 굳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그 환송 행사 관련해가지고 배웅이죠. 관련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거를 사실은 뭐 해석하기에도 뭔가 큰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만약에 이제 지금 순방길에 나서는 환송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뭐 대기실에서 약간의 환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비행기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뭔가 표정들도 읽을 수 있고 뭔가 대화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그 배웅 이제 마중 행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제는 낮에 왔지만 저녁에 올 수도 있고 밤에 올 수도 있어서 굉장히 짧아요. 그냥 대통령께서는 내리시자마자 악수하고 바로 차 타고 이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뭐 90도 인사니 75 누구는 75도 각도로 인사했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잠깐 불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대통령께서 9박 10일 동안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정상회담이랑 이렇게 순방을 하셨는데 그 순방 성과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갈등이 어쨌니 저쨌니 뭐 이런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사실은 굉장히 조금 명구스러운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순방 성과보다는 정청 갈등에만 집중되는 현실이 좀 개탄스럽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 의원이 떠오른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90도로 인사한 것에는 예. 저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불만이 응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순방 기간 중에도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를 향한 사실상의 엄포 이런 SNS를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불만 표시이자 대통령이 이보다 더 나간다면 당무 개입 여지가 다분하다라는 경고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급하게 빨리 지나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나가고 싶다라고 해서 나간 것 같아요. 청와대는 나오지 마라는 그 의사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괜히 김민석 총리와 뭐 얘기를 더 나눈다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 정치적인 해석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피하려고는 했지만 대통령의 표정을 보면은 상당히 불편한 기류가 감지가 된다라고 봐서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원해서 간 것으로 보이고요. 좀 정청래 대표는 저렇게 겉으로는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만 속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정청래 대표를 비토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들의 표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정청래 대표가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은 내가 대통령이니까 90도로 인사를 하지만 결국에 전당대회 과정을 한번 보자. 전당대회에서 내가 어떠한 결과를 얻는지 한번 대통령께서 지켜보시라라는 식의 선전포고로 좀 봤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거다. 심하게 갈고 있어요. 신주호 부대변인의 개인적인 해석 들어봤고요. 자, 그런데 정청래 대표 어제 환영 행사 뒤에 참석한 의총에서 또다시 이 대통령에 대한 극찬을 쏟아냈는데 이후 의원들과에 대해서 또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 어딨느냐. 도종환 시인의 그 시 구절을 인용했어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께서 계속해서 뭐 월드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이제 원래는 뭐 노무현 대통령 시계를 차다가 이번에는 뭐 이재명 대통령 시계를 찬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이제 구애는 하고 있지만 또 어느 한편에서는 뭐 정권은 짧다라든지 아니면 어제처럼 뭐 흔들리고 가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에서 예.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큰 뜻,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기간에서도 여당 대표의 방향성, 그러니까 여당에 대한 책임론 뭐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여당은 큰 그릇이 돼야 된다. 포용과 통합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은 뭐 순응하는 이러한 메시지는 전혀 없고 예. 사실은 무슨 뭐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그동안에 정부와 여당과의 생각이 달랐던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니까 도대체 앞에서는 인사하고 뒤에서는 뭐 하는 거냐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정청래 대표가 내란 전국에서도 법사위원장과 당대표로서 굉장히 잘 이끌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임은 다 충분히 잘하셨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한 일종의 공격들은 당대표라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차기 전당대회에 정청래 대표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대 진영에서 상대방에서 공격하는 것인데 정청래 대표가 계속 당대표 임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당원들이 당대표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점들을 지금 대표께서 사실은 조금 많은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사퇴 의사를 밝혀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뭐 지금 다음 주 정도에 사퇴하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 사실은 더 빨랐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당대회 출마를 하실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전당대회 앞두고 감독이 선수처럼 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기 잘 맞추셨기 때문에 그냥 빨리 사퇴하고 전당대회 준비하시는 게 지금의 이 모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 개입에 대한 그런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가 불출마하면 대통령에게 해가 된다 이런 뜻을 내비쳤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뭐 정청래 대표 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언론 보도가 나와 있는데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봐요. 매우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매우 부적절하죠. 본인의 출마와 대통령과 청와대의 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밝히신 여당에 대한 이 방향 설정의 의제 관련해서 거기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은 본인이 거기 전당대회에서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 관련해 가지고 나의 출마가 대통령한테 부담을 덜 들어드리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인데 사실이 아니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 오늘 순방과 관련해서 또 직접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여당을 향한 메시지가 또 나올 것인지 어떤 메시지 예상하세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질문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위의 입장을 내시느냐 거기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통상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하게 되면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이번 해외 순방의 결과 이것들을 공유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귀국을 하고 바로 이튿날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혼자서 입장을 내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저는 여당을 향한 불만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봐요. 보통 이제 여당 대표라든지 야당 대표라든지 모아놓고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순방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관례였고 통상적이었는데 그렇지가 않고 지금 대통령이 혼자 여신다? 그것은 뭐냐면 여당 대표와 같이 있는 그림조차도 만들어주지 않겠다라는 측면이 전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 한 것은 저는 두 가지 차원이라고 봐요. 첫 번째는 이제 약자 프레이밍을 강화하는 겁니다. 어제 90도로 인사를 했고 지금 본인이 실현과 핍박을 받는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필연적으로 우리 대중들은 강자와 약자 간의 싸움에선 약자 편을 들기 마련입니다. 동정표가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90도로 인사를 했고 대통령으로부터 온갖 모진 핍박과 그런 겁박을 받고 있는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본인이 약자가 됐다라는 측면을 강화하는 것 같고 또 동시에 도종환 시인의 시를 인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종환 시인은 다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 때 문체부 장관을 했던 분입니다. 친문 진영이에요. 그러면서 세력 규합의 차원도 있겠죠.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면 정청래 대표는 이번 싸움에서 물러날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 여실히 보이고 그 물러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온갖 실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강화함으로써 전당대회의 전략을 짜고 있다. 이번에 지더라도 자기가 출마를 해서 전당대회에 나가서 무언가 정치적인 역할 그리고 이 견고한 지지세를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공고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민주당의 당청 갈등을 저희가 좀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만한 대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내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브리핑에서 어떤 내용을 밝힐지 어떤 메시지를 낼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입원을 했더라고요. 많이 아픈 건가요? 일단 그 단식 투쟁의 여파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 그 선거 과정에서도 좀 무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입원을 하셨는데 이 입원을 함으로써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그런 사퇴 촉구, 책임 논란 이런 것들로부터 단기간에 피해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입원이 길어지다 보면은 지금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의견을 묵살하고 그런 것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더 큰 비판에 직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건강 회복이 최우선입니다만 하루빨리 건강 회복을 한 다음에 당무에 복귀하셔서 당내에 어떠한 총의가 있는지 의원들의 어떠한 중론이 모아졌는지 그것을 면밀하게 살피셔야 될 때라고 봅니다.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우주혜준 위원이 가을 전에 사퇴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점을 언급을 했는데 왜 가을 전이라고 못 박은 걸까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게도 사실 시간적인 여유와 출구를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재준 최고위원이나 양양자 최고위원이 기존에는 당장 지도부 총사퇴하자 이렇게 했다가 입장이 한 발 물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분명히 의원총회 결과가 영향을 끼쳤다라고 봐요. 의원총회에서 사실 그 원내 수석 대변인이 나와서 브리핑하신 게 장동혁 대표의 사퇴 입장이 더 많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사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특정인의 거취에 관한 문제거나 혹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다라고 애둘러서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것이
원래 있었던 관례인데 그렇지가 않고 원내 대변인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많았다라고 밝혔다면 저는 그것이 곧 당의 총의이자 중론이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어떤 식으로 물러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시는 게 선관위 사태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동혁 대표에게도 무언가 사퇴를 할 만한 명분, 아름다운 마무리, 질서 있는 퇴진 이러한 분위기를 형성을 해줘야 돼요. 그 질서 있는 퇴진의 가장 큰 핵심은 전 뭐라고 보냐면 결국에 선관위 사태로부터 촉발된 국민의 참정권 훼손 이 문제를 장동혁 대표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한 다음에 마무리를 짓고 나서 사퇴를 해야지 장동혁 대표가 무언가 사퇴할 만한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재준 최고위원의 그 입장이 어느 정도 후퇴한 것은 장동혁 대표에게 시간적 여유를 줄 테니까 지금 대표께서 사퇴할 수 있을 만한 그 본인의 정치적인 활로를 좀 찾아달라라는 요구로 전 봤습니다. 네, 요즘 정치권 상황을 보면 여야 간의 갈등보다 당 내에서의 그런 갈등이 더 치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이런 난맥상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절대 장동혁 대표 사퇴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유재준 의원의 저런 발언들을 보면서 사실상 장동혁 대표를 몰아내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신선수건을 던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으로는 장동혁 대표 사퇴를 못 시킨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장동혁 대표 사퇴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미국 다녀왔을 때 그때도 사실은 지방선거 앞두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사퇴해라 그리고 내 선거 지방선거 유세 현장 오지도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지금보다도 더 엄청나게 거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장동혁 대표를 사퇴시킬 실제 힘이 없었던 거죠. 저는 이번에도 오히려 지방선거 끝나고 장동혁 대표의 입지는 더 강해졌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본인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 번도 가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장 선거 이겼어요.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보수 쪽의 대선 주자 어쨌든 다시 살아 돌아왔죠. 본인들 장동혁 대표한테는 좋지는 않지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선거 진 거 맞아? 이런 이야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여론조사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에 앞서는 이런 결과도 있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지방선거 이전보다 상황이 더 좋아졌습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의석수 늘었고요. 그런데 왜 사퇴를 하죠? 그리고 지난번에 바로 직전에 어쨌든 이게 가늠자였는데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른바 친한계들이 미는 후보들이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장동혁 대표와 크게 큰 뜻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정정식 원내대표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미 당원들의 총의는 모아졌다. 장동혁 대표 사퇴시킬 힘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지금 가을쯤에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항복선언을 했구나 이렇게 들릴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장동혁 대표의 입지가 더 강해졌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어제 국민의힘 경기 지역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그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려고 하다가 보류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그런 분위기의 일환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 사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당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를 해서 당내 분란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이는 모습이 조금 껄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분명히 경기 지역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예고했다는 것 자체는 총이 그 중론은 모아진 것 같아요. 경기 지역의 의원들도 이렇게 당이 가서는 안 된다. 장동혁 체제로 당이 존속한다면 앞으로 경기 지역에서 과연 국민의힘의 후보들,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의 진퇴 문제는 모두가 뜻이 모아졌는데 그 진퇴를 어떤 식으로 요구할 것이냐. 그 세세한 디테일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물러나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물러나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사퇴를 요구할 것이냐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자회견 자체가 예고되어 있었다라는 것 그것에서 이미 저는 장동혁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지금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사퇴시킬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요. 선출직 최고위원 5분 중에 4분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이 지도부는 견고해지거든요. 그런데 좀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분은 명확히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반면에 우재준 양양자 두 최고위원은 당장 사퇴하자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거든요. 그럼 핵심 키는 누구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신동욱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이 두 분은 국민의힘이 앞으로 의원총회라든지 여러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신동욱 최고위원은 현역 의원이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직 다선을 지냈던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입니다. 이 두 분은 신동욱, 김재원 최고위원 두 분은 의원총회에서 도출된 결론의 무게감과 중압감을 아시는 분들이세요.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총의와 중론이 모아지고 의원들의 공감대가 어느 지점에 형성되어 있는지를 제깍제깍 포착해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총회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를 향한 이 책임론이 더 거세지다 보면은 저는 이 두 분이 결국에 사퇴로 마음을 바꾸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 5분 중에 4분이 사퇴를 해서 이 지도부를 와해시키는 그러한 과격한 방식까지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 전에 무언가 정치적인 해법, 활로를 찾아서 장동혁 대표의 결자 해지를 이끌어내느냐, 그 차원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찌되었든 장동혁 대표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실 수 있게끔 당내의 정치력을 발휘시켜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 부분도 짧게 여쭤볼게요. 장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의원의 복당론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희 YTN에 출연해서 복당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에게 느긋하게 생각해라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대권 경쟁을 생각해서 견제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대선이 4년 정도 남았고 예. 이 4년이라는 시간 안에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 지각 변동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오세훈 시장이 복당을 좀 느긋하게 생각해라. 이것은 정치적인 견제가 아니라 정말 아끼는 차원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조언을 건넨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 문제가 점점 공론화가 더 심해지면은 모든 당내 이슈가 거기로 빨려 들어갑니다. 한동훈 복당 이슈가 다른 이슈들을 빨아먹는 형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 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당내 계파 갈등, 당내 분란이 더 극심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우리가 지금 할 것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 국민들께서 내리신 국민의힘을 향한 평가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차원이고,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도 복당을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분명히 야권의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 중에 한 분이라고 좀 봐요. 유력한 대권 주자이고 또 분명한 그런 파워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도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거나 대여 견제, 그리고 여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충분한 분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굳이 복당을 지금 서둘러야 되나? 아니면 차라리 당 외연에서 같이 국민의힘과 발을 맞추고 공조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폭거를 막는 데 앞장서야 되냐? 이 차원에서는 굳이 복당을 서두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은 두 분의 의견 함께 들으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선관위 진상규명위의 활동이 종료되죠. 오후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뭐 공개된 투표록을 보면 선거 날의 혼란이 그대로 드러났고, 그리고 외유성 출장 논란도 거론되는 등 상당히 이런저런 논란이 많이 잇따랐습니다. 자, 여야가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할지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 문제 선관위 사태에 관련해 가지고 해결을 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조도 출범을 하고 국조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참정권 훼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야도 이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서 충분하게 엄중함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국조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선관위의 문제의 구조적인 이러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혀내고 그 이후에 그 특검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관위 사태는요, 단순하게 여야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수준을 넘었다고 봐요. 어쨌든 특검이나 이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새로운 선관위를 어떻게 탄생시켜가지고 2028년에 우리 뭐 국회의원 선거 있는데 그때 우리 진짜로 선관위 믿고 투표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가는 수준의 뭔가 이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그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시간이 너무 짧았죠. 활동 기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무언가 정말 세세한 디테일, 총체적인 것들을 밝혀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공은 국회와 정치권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제 어제 그 국정조사 1차 전체회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국정조사에서 선관위가 그동안의 잘못된 행태들을 어떤 식으로 밝혀낼지를 좀 두고 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처벌까지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자들을 향해서 법적 차원의 그 조치도 이루어져야 되는 만큼 국정조사와 특검이 동시에 병행되는 수순을 밟아서 선관위의 근본적인 개혁에 우리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내는데 모두가 중지를 모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선관위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 여론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과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 송도의 자원순환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수술실이 없는 병원에서 수술이 이루어졌는지 등 병원에서 환자의 신체 일부가 배출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재활용품 분류 작업 중에 발견된 사람의 다리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다리와 환자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발견된 다리가 자신들이 실수로 배출한 의료 폐기물인 것 같다며 경찰에 확인을 요청하면서 긴급 감정이 이뤄졌습니다. 병원 측은 발견된 신체 부위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80대 여성 환자의 것으로 청소 직원이 마네킹으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로 분류해 버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 중이거든요. 진행 중이고 일단은 저희 또 경찰 협조하고 있고요. 그런데 환자의 절단된 신체 일부가 배출된 이 병원에는 수술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제대로 된 수술실 없이 절단 수술이 이루어졌는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병원 측의 폐기물 관리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경찰은 병원 측이 의료 폐기물로 배출해야 했던 신체 일부를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한 경위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애초 발견된 신체 일부가 훼손된 시신의 일부일 가능성이 제기되며 대규모 수사본부까지 꾸려졌던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지난해 말 충남 보령의 공공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70대 노인을 학대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됐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학대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병원 위탁 운영을 맡은 의료재단 대표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남색 옷을 입은 간호조무사가 병상에 누워있는 노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립니다. 갑자기 얼굴 위로 이불을 덮더니 손으로 세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지난해 말 충남 보령에 있는 공공병원에서 50대 간호조무사가 70대 노인을 학대하는 장면입니다. 병원 측은 CCTV를 통해 학대 사실을 인지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내용을 외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보령시로부터 민간 위탁을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재단 대표가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인복지법상 학대를 인지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대표가 직원들의 입단속을 시키려 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영상을 누가 봤느냐, 누가 아느냐 라고 해서 다운받은 USB를 회수를 가져와라, 회수를 했고요. 그럼 직원들한테 입조심하고 직원들한테 말조심을 함부로 시켜라. 곧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직원들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대표를 설득해봤지만 바뀌지 않았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보호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해 신고가 지연된 것이라며 해당 직원에 대해 즉각적인 업무 배제와 면담, 퇴사 처리 등 신속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가족 중 일부는 올해 4월
사건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뒤늦게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상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보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즉시 신고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보령시는 병원 측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고 노인보호기관은 추가 범행이 더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가 되어서 CCTV 영상을 취득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경찰은 지난 4월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뒤 해당 간호조무사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수도권의 한 경찰관이 결혼 1주년을 며칠 앞두고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서에는 새로 부임한 상사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경찰은 갑질 의혹에 대한 내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제 오전 수도권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타살 정황은 없었습니다. 현장에선 유서가 발견됐는데 A씨는 유서에 몇 년 뒤 고향에 내려가 아내와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걸 생각하고 버텼는데 미안하다며 자신도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적었습니다. 유서 뒷부분엔 함께 일한 직원들에게 업무를 도와줘서 감사하다며 자기 일로 인해 직원들이 감사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과장님 때문에 힘든 것밖에 없다고 적었습니다. 자신이 이런 글을 남겨도 과장님에겐 불이익이 가지 않을 걸 알고 있다고도 썼습니다. 과장이 본청에 인맥이 많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YTN 취재진을 만난 유족은 A씨가 약 3개월 전 인사발령이 난 뒤 특별한 얘기가 없다가 한 달 전쯤 새로운 과장이 온 무렵부터 주변에 힘들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엔 아내에게 아침이 오는 게 두렵다, 잠도 깊이 자지 못한다고 토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실제로 직장 내 갑질이 있었는지 등 A씨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네, 이번엔 응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를 1시간 남짓 남겨두고 응원 열기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네, 아직은 이른 시간인데 응원하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까? 네, 멕시코전이 이제 1시간 20분 정도로 다가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저처럼 붉은 유니폼을 입은 시민들이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 10시부터 제 뒤에 있는 대형 화면에서 국가대표팀 경기가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지난 1차전보다 공식 응원 구역이 늘어난 모습인데 응원석도 점차 붉은 물결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광장을 찾은 시민들은 물론 출근하는 시민들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이곳 현장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담으며 지난 경기의 기세를 우리 대표팀이 이어가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오늘 거리 응원전은 광화문 외에도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와 명동 신세계백화점 앞에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2차전 응원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나설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붉은 악마 측은 광화문 광장에서 멕시코전을 응원하는 시민들이 지난 경기보다 2,000명가량 늘어서 최대 2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지난 경기보다 2배 늘린 기동대 경력 440여 명을 광화문에 배치했습니다. 또 거리 응원전이 펼쳐지는 여의도와 명동 신세계백화점 앞에도 기동대를 투입해 현장 안전 관리에 나섭니다.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가 모두 오전 시간대에 진행되는 만큼 거리 응원 인파와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도심 교통 혼잡도 예상됩니다. 경찰은 우선 현장 인파 수준을 지켜보면서 광화문 광장 인근 차로를 유동적으로 통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평소보다 여유 있게 이동 계획을 세우고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월드컵 맞대결을 앞두고 캡틴 손흥민 선수의 과거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이 멕시코의 16강 진출을 도왔다며 이제는 멕시코가 갚을 차례라고 말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 프로축구 LAFC 입단 당시 진행한 인터뷰 영상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월드컵을 앞두고 멕시코 팬들과의 특별한 인연을 떠올렸는데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있었던 일화를 언급하며 재치 있는 농담을 건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Obviously back in the day, so we were out of the group stage because Mexico didn't win against Sweden. We felt really bad about it, but Mexican fans I was very happy about. So yeah, so I gave them something. So this time you guys give me something back. So can't wait to see you on the pitch, on the stage, in the stadium. So I need your big support. So let's do that together.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멕시코는 스웨덴에 0대3으로 패하며 탈락 위기에 몰렸던 절박한 상황이었는데요.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독일의 경기 결과를 가슴 졸이며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손흥민 선수는 후반 추가 시간에 짜릿한 쐐기골을 터뜨리며 독일을 2대0으로 무너뜨렸죠. 이 결과로 독일은 예선 탈락, 멕시코는 16강 진출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당시 멕시코 현장에서는 한국이 우리를 살렸다는 반응이 쏟아졌고 팬들은 한국 대사관까지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하는 진풍경도 펼쳐졌습니다. 멕시코의 한국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합니다. 국내 취재진을 만나면 함께 사진을 찍자는 요청이 쇄도하기도 하고요. 체코와의 1차전이 끝난 뒤엔 격한 축하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이제 우리나라와 멕시코가 32강 진출을 위해 물러설 수 없는 맞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발언처럼 은혜를 갚을 기회로 생각하는 멕시코인들은 없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8년 전에 보여줬던 강력하고 짜릿한 골맛을 다시 보여주길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열흘에 걸쳐 투표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온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 마무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자리에선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와 징계 의결 권고도 이뤄질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진상규명위원회가 잠시 뒤에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뒤인 오전 9시 반부터 이곳 청사에서 회의를 시작하는데요. 규명위원회는 1시간에 걸친 짧은 회의로 그간의 파악한 내용을 마무리한 뒤 오전 10시 반에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서울 송파구를 중심으로 본 투표지 부족 사태의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 따지면서 최종적으로는 수사 의뢰와 함께 선관위의 징계 의결까지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 조사에서는 그동안 위원회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검토한 자료도 일부 공개할 예정이라 그 내용이 주목이 됩니다. 앞서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7일 노태학 당시 중앙선관위원장과의 서면 질의를 통해 투표지 부족 사태를 언론 보도로 처음 인지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다만 어제 노 전 위원장이 추가 답변으로 지난 3일 서면으로 투표지 부족 상황을 먼저 보고받았지만 별도로 논의가 없어서 언론 보도로 처음 인지한 줄 잘못 알았다, 이런 입장을 전한 것으로 조 위원장은 YTN에 밝혔습니다. 또 진상규명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선관위가 본투표일 오전부터 서울시 선관위에 투표지 부족 정황을 전했지만 서울시 선관위 측이 늑장 대응했다며 안이하게 대응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 반에 규명위원회가 발표할 내용에 관련해 좀 더 세부 내용이 공개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한편 경찰은 교육감 선거 개표 입력 오류를 낸 전북 선관위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잘못을 알고도 위원장에게 늑장 보고를 하는 등 은폐 시도를 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전주 완산구 선관위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첩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확인하고 한참 동안 서류를 넘겨봅니다.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입력 오류를 인지한 게 정확히 언젠지, 도선관위와 구선관위가 이후 어떻게 소통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경찰이 개표 입력 오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예, 혹시 은폐 정황 찾으셨습니까?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오류가 발생한 완산구 선관위뿐 아니라 오류 보고를 받은 전북 선관위 사무실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선관위 실무진이 잘못을 인지하고도 당선증 교부 등 재반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 게 은폐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상곤 전북 선관위원장 등 비상근 선관위 위원들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아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에게 늑장 보고까지 하며 사안을 자체 수습하려 했다는 의혹을 정조준한 경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실무진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이제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코스피 9,000 시대를 열었는데요. 오늘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또다시 처음 보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9,320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 넘게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 9,320포인트, 반대로 코스닥은 1,000선이 무너졌습니다. 0.44% 빠진 99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기술주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애플이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그 원인으로 메모리 반도체 부족을 꼽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반도체 기업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원달러 환율은 치솟았습니다. 야간 거래에서 무려 1,540원을 기록했는데요. 유가가 하향 안정되고 있지만 달러 강세가 더 두드러지면서 환율을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0.3원 오른 1,537.4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대학 후배의 음주운전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다른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현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부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목에 멈춰있던 검은색 SUV 한 대가 8차선 도로로 진입합니다. 차선을 넘어 중앙분리대까지 가로지르더니 반대편 차선 안전펜스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차량을 운전한 남성은 경찰 출신 변호사 A씨. 지인들과 술을 먹은 뒤 운전대에 손을 댔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검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면서 같은 술자리에 있었던 현직 경찰 간부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의 경찰대 선배이자 현직 경찰 간부인 B씨가 다른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부셨어? 갖고 있으면 숨겨놔. 직접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야 한다며 지침을 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어차피 증명이 안 돼. 무조건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앞으로 박았다 이렇게 주장해야 돼요. 그건 내가 알아서 다. 사고를 낸 A씨는 차량 정차 시 제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오토홀드 기능 중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작동 시연을 통해 A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며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저는 지금 여의도 월드컵 거리 응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우리나라와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2차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곳 여의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부스들이 마련돼 있고요. 또 대형 스크린도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기대감에 부푼 얼굴로 하나둘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응원에 나선 시민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결과가 너무 좋았어서 오늘의 경기도 더 기대가 됩니다.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오늘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잠시 뒤 한국 축구 대표팀과 멕시코와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는 최근 우기에 접어들면서 밤이면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경기도 기습적인 비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우리나라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 수준의 체감더위가 나타났는데요. 한낮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와 경북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33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 속 중부와 경북 중북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늦은 오후에는 호남 지방에,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구름이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250mm 이상, 영동과 남해안의 많게는 100에서 120mm, 서울 등 내륙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고 자외선도 무척 강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 거리 응원 나서시는 분들은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더위 대비 철저히 해주시고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덧발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승리를 응원하면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